또 이제 청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청나라하고도 북쪽의 국경 부근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면서요. 그쪽에는 삼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도 백두산 가면 네. 삼을 많이 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네. 이 채삼행위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채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수시로 양국 간에 청나라인도 조선령을 밟고 그다음 조선인들도 청나라까지 가서 일단 채삼을 해왔는데요. 결국 네. 이게 이제 국경이 딱 확정이 안 되니까 네네. 공동 구역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이제 뭔가를 네. 채취하고 이러면은 네.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 땅이니까 웬만한 우리는 넘어오지 말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지만 욕심이 생겨 사람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는 이제 양국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이루어진 그렇죠. 거예요. 이게 애교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한 사람도 아니고 5명이라고 명. 하는 청인들이 이제 죽게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강희제가 집권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강희 연간에는 서양에서 예수의 선교사가 많이 파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청에게 지원을 받는 대신에 뭘 요구를 하냐면 자기들은 전국 지도를 측량술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네. 또 그 좀 약간 영리한 강희제가 이게 이제 조선 영토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강희제는 1712년에 그 요동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오라총과 목국 등을 이제 조선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정계사라는 이름을 직함을 부여를 합니다. 정계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국 간의 경계를 이제 나누는 측량하는? 네, 그러니까 경계를 정한다는 의미잖아요. 정계가.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이제 관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정계사라는 직함으로 네. 목구 등을 파견하게 되고 네. 조선에서도 당연히 정계사가 파견이 되는데 대등한 위치의 사람을 보내서 그렇죠. 같이 합의하에 그어야지. 선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곤이라는 인물을 접반사로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신이 오면은 당연히 접반사가 파견이 되거든요. 네. 문신을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에 이제 가장 이제 지근에 있던 관찰사이기 때문에 이선부라고 하는 함경도 관찰사를 이제 같이 이제 이동을 시켜서 응대를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계를 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요. 산도 있겠지만 강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럼 강은 어디를 기준으로 둬야 될까요? 모든 것이 다 흐르는 물이잖아요. 네. 어디가 근원이 되냐면 수원입니다. 수원. 그래서 이제 토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줄기를 이제 이렇게 근원을 삼아가지고 분수령에 이제 딱 이렇게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요. 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계비입니다. 네, 그게 정계비구나. 네. 백두산 정계비. 네 맞습니다. 야, 우리가 그냥 역사책에서 그냥 달달달 그냥 외웠던 게 이렇게 술술술 풀리네. 자, 근데 이제 숙종이 청과 국경을 정한 이후에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시인지 먼저 우리 하우리 씨가 멋지게 한번 읽어봐 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나라가 황리 있는데도 성경이라 잠칭하고 땅은 일찍이 금나라 칸에 근거지며 산은 백트라 이름하여네. 슬프게도 황저의 운이 떠나 죄성에 먼지 가득하고 어찌하여 이 산을 중히 여겨 가소롭게 발상지라 하는가.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우리 하우리 씨가 읽어 주셨는데 네, 직접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말들이 좀 어려워요. 뭔가 유감스러워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 좀 뭐 안타깝고 예. 이런 슬픈 음.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도 잠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 백두산도가 예. 숙종이 받은 백두산도를 지금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목국 등이 이제 정계비를 이제 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증거물을 황제나 또는 조선 국왕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오늘날 같으면은 이렇게 사진 기사님이 동행을 해서 촬영을 그렇죠. 딱 정확하게 해왔겠지만. 박제시켰겠죠. 네. 예.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화원을 대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네, 천국에서 데려온 화원을 대동을 하게 되고 그때 그려온 게 이제 백두산도예요. 그러니까 사료에는 우리가 백산도라고 많이 알려진 그런 네,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산수화가 아니라 양국 간의 전개 과정에서 전개비를 이제 가장 중심에 두고 그려진 이제 지도의 그러네.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숙종은 이게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감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안심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백두산에 대한 우리나라 성지, 성산을 자꾸 이제 오랑캐가 자기네 근거지라고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불쾌한 마음도 있고 이것이 또 사단이 나서 또 앞으로도 계속적인 외교적인 비하가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청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그렇지만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 대한 의리 명분을 생각을 해보면 청도 이게 다 달갑지 않았던 거죠. 숙종이라는 이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청은 마음에 안 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 문제는 자꾸 이제 터지는 어떤 상황이 본인은 굉장히 불안하기도 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거에 대한 대비는 좀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조선이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고려 때부터 이어져서 국경 자체를 이제 보호하는 그러한 그 국방 체제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병자호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국경이 한 번 무너지면 수도까지 일시에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수도를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어 정책의 이제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근대 시대에는 국왕이 이제 죽으면은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맞아요. 국왕이 곧 예, 예.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왕의 안위를 담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성 인근에 개성, 강화도, 남한산성과 같은 보장처를 구축을 합니다. 예, 요즘 같으면 벙커를 파면 되는데. 그렇죠. 지하 벙커를 파면 그러니까 되는데. 요즘 우리 벙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거처로 옮기는 그렇죠. 거죠. 거처를 예. 안전한 곳으로 그렇죠. 옮기는 예.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훈련도감, 예. 금영, 어영청, 뭐 수어청, 총영청과 같은 5개의 군영을 이제 주변에 설립을 해서 도성과 도성 수도권을 이제 둘러싼 이 수도권에 좀 더 군비를 강화를 하고 여기에 군사, 무기, 군량 등을 이제 집중시키는 그런 수도권 방어 체제를 숙종대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갑작스럽게 변란이 이제 도래했을 때에 네, 네. 도성을 중심으로 국왕이 이제 군진을 이루다가 위급한 상황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곳으로 이제 이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강화대에 가면 이제 돈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돌로 쌓아서 만든 방어 시설이라고 그렇죠. 네.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현재 52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대부분 숙종 때 쌓은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이겠죠. 네, 그런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1678년에 이제 그 3번의 난이 청나라에서 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의 대마도에서 이제 밀정이 와요. 정보가 이제 정보를 주는데 네. 아마 3번의 난의 하나의 세력이었던 대만의 정금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서해안을 통해서 조선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첩보네. 첩보죠. 네. 그러니까 조선 왕실에서는 이걸 난리가 어떻게 났겠네, 이제. 방어를 해야 네.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 네. 속에서 그 이듬해에 이제 48개의 돈대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막 만들었구나. 급하게 한 네. 거의 8개월 정도 만에 만들어서 그래서 멀리서 적선이 오는 것을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착륙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집중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숙종 말년에 그때 서해안에서 정체를 모르는 황당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숙종 말년에 4개의 돈대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숙종대에는 기존의 보장처에서 노정되었던 그런 약점을 좀 더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강화도, 그다음에 남한산성 같은 네. 경우가 있잖아요. 이 두 군데에는 병자호란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그거는 바로 두 군데가 모두 청나라에 의해서 함락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약점이 있네, 약점이. 네네. 예. 그래서 강화도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통진의 문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예.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보면 강화도에 있는 뭐 강아지와 돼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사람들이 보이는구나. 막 밥을 짓고 이런 게 다 보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진의 문수산에 문수산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에 여러 가지 남쪽과 동쪽에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 이름이 한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봉.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나라가 홍의포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대포를 가지고 그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행궁을 공격했구나. 향해서 대포를 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한봉, 봉암, 뭐 남격대라고 하는 곳에 다시 이제 성을 구축을 하던가 돈대를 쌓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면요. 요즘으로 따지면
숙종이라는 임금이 우리 그 인터넷 게임을 하는 분 같아요. 네. 약한 부분을 계속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맞아요. 거기를 네. 방어하려고 네. 계속 뭐 병력 보내서 막 맞아요. 성 쌓고 네. 무기 갖다 놓고 막 바쁘게 막 네, 움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꾸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네, 숙종이 스타크래프트 계속 같은. 지휘해가지고 네. 야 이쪽은 좀 약하니까 돈대를 더 갖다 놓고 맞아요, 막 맞아요. 이런 모습이 네. 연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네. 바빴네 숙종이 그 시기에. 예.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 강의 영상이 궁금하시면 아래 주소로 더 많은 강의 영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